안녕하세요. 라이브인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아입니다. 다니엘 씨, 정말 긴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네, 휴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낸 것 같죠? 네, 안색이 너무 얼굴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까 되게 피곤해 보였는데 급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급 좋아졌고요. 저는 네. 가서 진짜 오랜만에 푹 네. 쉬었는데 근데 가서 조금 조마조마했어요. 왜요? 알베르토 씨가 저보다 너무 잘할까 봐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어땠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그래요? 역시 다니엘 씨가 좀 나랑 더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좀 다행입니다. 네, 빨리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오셨을 테니까 에너지가 완전 넘치시는 것 같은데 네. 에너지 넘치는 다니엘 씨와 함께 오늘도 라이브인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씨. 네네. 다니엘 씨는 평소에 유튜브 좀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취미 활동 관련해서 영상들 좀 참고하는데 좀 가벼운 느낌의 영상으로 아. 뭐 음악이나 운동 관련된 영상들 보는데 시사적인 거는 사실 잘 안 보게 돼요. 아.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로 저희가 한겨레 라이브와 라이브인을 송출하다 보니까 네네. 유튜브를 좀 모니터링 차원에서라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주로 시사를 보는데 저도 시사를 보면 왠지 재미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사람들이 시사를 안 보는지 좀 되게 편향되거나 굉장히 욕을 많이 하거나 굉장히 자극적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겨레 라이브는 그래도 너무나 흥미로운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청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은데. 네, 아유 절대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방송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눌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브인도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 굉장히 뭐 레거시 미디어들도 다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내보내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본인도 누구나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자기의 콘텐츠를 내보일 수 있고 이게 바로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순기능이 있으면 그만큼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는 당신은 유튜브에 낚였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유튜브 좀 아는 10대, MCN 비즈니스와 콘텐츠 에볼루션이라는 책을 쓰신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시켜서 일을 한 측면이 있고요. 가장 네네. 결정적인 네. 이유네요. 네. 저희가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취재 분야가 미디어 분야를 주로 취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미디어 기구를 주로 출입을 하면서 네. 이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 초창기 때 저는 포털 중심으로 이렇게 공적인 책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근데 점점 일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사람들이 점점 옮겨가고 있고, 맞아요. 네. 뉴스도 유튜브로 보고. 맞습니다. 네. 하루 이틀이 멀다하게 사람들이 계속 옮겨가니까 제가 취재하는 뉴미디어 영역에서도 이제 포털이나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리도 쫓아가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분석을 하고 네. 공부를 하고 취재를 하고 좀 전망을 해보는 기사를 써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네네. 시작을 했는데 지시에 지금은 따라 움직이는. 네, 제가 처음엔 자의로 했던 건 아니긴 한데 네. 이제 하면 할수록 계속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많은 것 같아서 살펴보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저도 그냥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플랫폼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본질은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제 유튜브가 인터넷 그 자체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고 네.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정도로 너무 좀 힘이 큰데다가 좀 기존에도 동영상 서비스가 많았잖아요. 네. 유사한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많았는데 왜 이렇게 유튜브가 독특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우선은 국경의 장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후라는 서비스는 코리아도 있었고 재팬도 있었고 뭐 독일도 있을 거고 미국 버전도 있을 텐데 유튜브는 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근데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콘텐츠를 계속 볼 수 있는 그렇죠. 좀 그렇다는 점에서 좀 국경의 장벽을 허무는 측면에서 네.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예전에는 이렇게 해외 콘텐츠를 보려면 정식으로 수입이 된 것만 볼 수 있고 네. 네. 저희도 그 나라에 수출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벽이 좀 무너진 측면에서 일단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유튜브 안에서 그냥 영상이라는 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예능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지금 시사하는 뉴스 콘텐츠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네. 네네. 또 하우투라고 해서
맞아요. 요즘 진짜 10대들은 인기 많죠. 네, 지식 검색을 네네. 포털에서 안 하고 유튜브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넥타이를 매야 될 때 네.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포털에서 보면 이제 이미지를 보고 보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예 이분이 카메라를 이 위치에서 달아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똑같이 따라하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없는 게 없는 거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제 팁도 얻을 수 있고 네. 재밌는 것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는 그럼 되게 만능 서비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제 부작용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가짜 뉴스, 그렇죠. 문상지가 그렇죠. 유튜브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짜 뉴스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 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백브리핑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뭐 최근에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에 원료가 된다라는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뭐 일본이 한국에 이제 수출 품목을 규제하는데 뭐 1,194개 품목이 모두 제한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가짜 뉴스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 퍼지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나쁘냐,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많이 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인기 영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한번 해봤었는데 이제 유튜브는 우리가 개인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나라별로 많이 본 영상들을 이제 랭킹을 하루에 80개씩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하루에 저는 50개 정도를 보름치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인기 영상이 450건 가운데 시사 콘텐츠가 143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시사 네. 비율이 일단 높고, 근데 이 안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성향의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55건이었어요. 네. 그 중에 3분의 1이 극단적인 거고, 네. 또 이제 한겨레를 비롯해서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정식 언론사들이 만든 콘텐츠가 43건. 정식 네. 언론사들이 만든 콘텐츠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허위 정보나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를 만드는 분들이 네. 조금 더 많았고, 조금 더 많고. 그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당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신의 한 수라는 채널이 이제 문재인의 이상한 행동과 건강 이상설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네. 치매설, 대통령 치매설 네.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었고, 네. 그때 또 이런 콘텐츠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CIA 기밀 문서가 문재인을 박살냈다, 뭐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분도 있었고,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 전 정의당 의원이 이렇게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는 태평TV라는 채널이 이제 노무현 유서와 노회찬 유서의 작성자가 동일인이다. 노회찬은 타살당했다라는 주장을 영상으로 네.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었고요. 또 뉴스타운 TV라는 매체에서는 마찬가지로 타살 의혹에 대해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 또 뭐 미투 피해자분한테 너 네. 좋아서 그랬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드는 분도 제가 불과 보름치만 조사했는데 이런 영상들이 인기 영상으로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네.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독일에서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좀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클릭베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유혹해서 그냥 클릭 수를 올리면 수익도 생기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도 많이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가짜 뉴스는 하필 이렇게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선택했을까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측면을 포함해서 저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은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만큼 당연히 이 서비스에 몰려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수요는 있겠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튜브의 특징이 이 수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UCC라는 열풍을 2000년대 초반부터 불었는데 그 열풍이 바로 지금의 유튜브 열풍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는 당시만 해도 취미로 영상을 만든다고 내가 막 직업이 될 수는 없는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네. 유튜브가 이제 수익 모델을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돈이 될 수 있는 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뭘 만들더라도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열심히 네. 만들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인데 그렇죠. 자기 어떤 거 하나 보면은 그거 비슷한 거 계속 그렇죠. 뜨잖아요. 네. 뭐 개미지옥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인데 네. 이제 알고리즘이란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네네. 기계가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게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게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이 70%가량 유튜브에 더 오랫동안 머문대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1분만 머문 사람이었다면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을 작동함으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데 영상을 한 70%는 더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70%나 더 머물게 하는지 봤더니 점점 극단적인 영상을 추천을 해준다고 해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한 분도 있었는데 네.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그걸 후속 취재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극단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테러를 일으키는 극단주의자들이 영상을 한 10개 버전으로 만들어요. 네. 처음은 입문자용이에요. 어. 되게 평범하게 네. 사회에 이런 거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하다가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성향이 강해지는 강도가 거죠. 높아지는 결국 테러리스트가 되도록 그렇죠. 만드는. 예, 그런 네. 식으로 아예 알고리즘을 역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제 기욤 샤스로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 전 직원분인데 이분의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매체, 네네. 유명한 매체죠. 이 매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유튜브의 추천 시스템은 오로지 체류 시간, 그러니까 이용자가 머무는 체류 시간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는 알고리즘 문제 개선을 계속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매체도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이잖아요. 사람들이 네이버에 오래 있냐, 유튜브에 오래 있냐 이게 네,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을 더 머물게 해야 광고를 많이 보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 결국 이제 사람들을 점점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저는 같아요. 되게 우려가 되는 게 이런 가짜 뉴스가 사실은 네.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보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현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이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을 들어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확증 편향이 생기고 그 확증 편향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극단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당들에서 계속 뭐 규제법도 네. 만들어내고 뭐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런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무서운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0여 건 정도의 가짜뉴스 대형 법안이 국회에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법안의 특징들이 뭐냐면 주로 여당에서 발의를 하고 네. 야당이 되면은 이 논의를 좀 주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0건 중에 대부분이 자유한국당이 여당 때 만들었던 법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을 향한 되게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네.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응 법안을 내놓다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네. 이제는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대응 법안을 더 많이 네. 내놓게 되고 자유한국당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계속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법안 내용들을 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문제가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안이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사업자한테 너네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안 지우면 너네를 처벌할게라는 요지의 법안인데 네. 만약에 이런 법안이 있으면 그 제가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사업자라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좀 과도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아, 이게 정말 누구 명예훼손 같기도 하고 허위사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 보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는 거지 네. 절대 뭐 악의적인 정보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딜레마가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되면 반대를 하게 되는 심리가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약간 세금 내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이 되게 적고 네. 세금 많이 안 내도 됐을 때는 약간 좌파성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거 좀 많이 나눴으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네. 입장일 수 있는데 네. 내가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야 됐을 때는 극우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점인 것 같은데 네. 자 오랫동안 가짜 뉴스를 집중적으로 서치해온 민주 언론 시민연합회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명예훼손성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허위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금 현행 있는 법으로도 우리가 뭐 사적으로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지 되는 부분은 이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가짜뉴스라고 우리가 이제 통칭되면서 주로 가짜뉴스 하면은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가짜뉴스들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서로 간에 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본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유불리 이런 것을 내가 강하게 규제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점점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가 정말 분열되고 있고 혐오의 사회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을 해서 이것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그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으로 자꾸만 논의가 좁혀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이라는 게 결국은 양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었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은 또 그 똑같은 칼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반대로 이것이 다 무조건 가짜뉴스다. 우리가 예전에 미네르바가 그 경제 평론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이명박 그 정권에서 잡아넣었을 때 엄청 욕을 했거든요. 정당하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평론하고 있고 글 쓸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가짜뉴스라고 하느냐. 그땐 가짜뉴스 개념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걸 반대로 지금 그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규제할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칼을 뽑는다는 것은 칼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점에서 좀 걱정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혐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것이 이제 성차별, 뭐 성적 소수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런 난민 이런 부분에 대한 혐오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대책이 아니고 차별을 금지하는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근본적으로는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혐오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어디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뇌와 우리의 어떤 문화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지금 맡겨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유튜브에게 우린 더 이상 이런 것을 보지 않겠어. 유튜브라는 기업이 계속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걸 허용한다면 우린 유튜브에서 떠나겠어 라고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유튜브는 유럽과 미국에서 하는 가이드라인과 한국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5.18에 대해서 아무리 혐오 그런 표현을 내놔도 규제하지 않죠. 그러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는 그런 그 영상이 나오면 벌금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느냐.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비판하고 가이드라인 만들어라.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라. 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분위기는 그걸 정부한테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유튜브를 규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이 국민들이 우리가 나서서 이건 정말 문제다.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정말 모든 방송사, 모든 신문사, 지금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는 그 유튜브가 올바른 판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규제해라. 너희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규제안을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네. 민원연, 그러니까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미디어들을 쭉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 바로 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 대표였잖아요. 한상혁 네, 공동대표 맞습니다. 이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민원연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네. 이거를 규제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근거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소수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근데 한상혁 그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뷰를 할 때 마치 가짜 뉴스를 자기가 이제 근절할 것처럼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정부에서는 작년에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만들기 원했는데 이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현직이네요 아직. 곧 그만두실. 네네. 네. 이효성 방통위원장 같은 네. 경우에는 이 본인이 언론 학자이기도 했고 표현의 자유를 되게 중시하는 분이기도 해서 이제 규제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경우에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좀 대립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사퇴를 하고 다음 후보자로 한상혁 이제 공동대표가 나오다 보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가짜뉴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네. 또 하필 이게 보궐위원장이기 때문에 임기가 1년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남은 1년이 추후에 이제 대한민국 총선 시기랑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야당에서는 선거 대응용으로 좀 더 강력한 인물을 데려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맥락의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한석혁 위원장의 말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악의적인 것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네네. 지금 나온 말은 이것뿐인데 이제 맥락이 얽히고 야당이 반발하다 보니까 강력한 대책을 세울 거다라는 그런 신호로 일단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조만간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된 질의가 많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진위를 확인하고 좀 추진되는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 그 매체 자체가 네. 약간 그 문제 인식을 좀 가지고 좀 네.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네.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네. 완벽하지도 않다. 아, 그렇게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가 이게 나라별로 조금 다르게 대응하는 게 미국에서는 미국 서비스이기도 하겠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네, 대해서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채널을 삭제를 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적극 대응을 해왔는데 그건 미국 법에 의한 건가요? 정부의 압박보다는 시장적인 압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어린이 콘텐츠이거나 혹은 되게 극단적인 사람들 콘텐츠에 미국에 있는 대기업 광고가 붙어버리잖아요. 네. 네네. 그 대기업이 유튜브를 보이콧을 해버리거든요. 아. 어떻게 우리 광고를 저 영상에 넣냐, 우리가 테러를 지지하는 기업처럼 보이지 않겠냐. 네. 네. 그래서 반발을 해버리면 이제 유튜브에서는 사과를 하고 네. 대응을 마련하고 뭐 네. 그런 노력을 하는 식으로 이어져 온 역시 이것도 돈이 측면이 돈이 움직여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게 한국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CJ라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만든 음료수 제품, 네네. 뭐지, 건강음료 제품 광고가 네. 일본에서 만든 혐한 콘텐츠에 붙어버린 거예요. 아. 네. 이게 2년 전 일인데 네. 그러면 CJ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콘텐츠가 마치 일본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또 네. 일본의 극단적인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이 문제를 취재를 했을 때 유튜브에서는 끝내 답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사과도 하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안 하는 게 네. 이제 미국은 시장이 크기도 하고 미국에 본사가 있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는 사실 유튜브에 구글의 공식 지사는 없거든요. 네. 한국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가요? 네. 유한 회사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책무를 이행을 안 하는 경향을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도 네. 한 답변이 일주일 만에 온다거나 어. 근데 일주일 만에 오는 답변도 네. 구글은 한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콘텐츠 왜 지웠어요? 라고 물었는데 오는 답변은 구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형식적인 대답이군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이후에는 느껴진 게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유튜브를 굉장히 압박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네. 그때부터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최근 1년 동안 어떤 게 변했냐면 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할 때 네. 5.18 북한군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네. 예전에는 다 그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들이 배열이 됐는데 지만원 TV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막 나와서 온갖 네. 음모론과 허위 정보를 퍼뜨렸는데 지금은 검색을 해보시면 신기하게 언론사 콘텐츠만 한 몇십 개가 나와요. 네. 이게 물어보니까 네.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변화인데 언론사 콘텐츠는 검증하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사적인 현안, 특히 논란이 있는 시사적인 현안에 있어서는 이거를 우선적으로 배열하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럼 바뀌긴 바뀌었네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최근 1년 사이에 이런 면에 바뀐 것도 있고 네.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콘텐츠가 있으면 위키백과의 정의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그것도 한국에서 도입하기도 했고 또 상진아재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분이 좀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에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네. 되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이전에 서울지검장 때 협박하는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네. 이분의 계정을 지워버렸어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네, 있군요. 윽티브라는 분도 혐오 콘텐츠를 올리는데 이분 채널을 지우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다시 만들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네. 그것도 다시 또 지웠어요.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을 국회에서 자꾸 구글 코리아 사장을 불러오고 네. 시민사회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이 법 이름이 좀 어려운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인데 이 법 내용이 어쨌든 혐오적이고 불법적인 콘텐츠,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플랫폼 자체의 책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법률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건 사실 우리 헌법부터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네. 독일 헌법의 제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비슷한 법이 생겼는데 그 독일 말로 방금 말씀해주신 그 법은 Netzwerk Durchsetzungsgesetz이라는 법률인데 뭐냐면은 200만 명 넘는 모든 SNS 매체에 해당되는 법이고요. 만약에 누가 어떤 콘텐츠를 신고했어요, 뭐 네. 사진이나 글이나 그러면은 이것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독일 헌법에 어긋나는 그런 콘텐츠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법에 해당되진 않지만 네. 봤을 때는 이거 좀 애매하거나 나가면 안 되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한 7일 안에 그냥 그거 검토하고 계속 남기든지 삭제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네.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런 네. 독일의 법률 이런 것들을 뭐 한국에 적용을 한다던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제해야 될 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한정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되게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를 해치는 거는 냅둬서는 안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독일과 한국의 환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법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라는 거를 정해놨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털에서 혐오 표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적인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냐 아니냐에 대한 혹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또 두 번째 문제가 심의가 굉장히 강력한 네네. 정치적인 측면에서 심의가 강력한 국가거든요, 한국이. 네. 그래서 방송에서 만든 것도 이제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사후에 하는 것처럼 네. 또 이 심의기구라는 게 정치기구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 여당에서 6명, 네. 야당에서 3명 추천한 9명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뭘 심의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한국에는 법적인 근거가 표현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단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금 만약에 정말 선의의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악의를 가진 정부면은 이 6대3 구도로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콘텐츠만 골라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콘텐츠가 하루에도 수십만 개가 올라올 텐데 네네. 이 중에서 이제 뭘 지울지 선택하는 거는 그 정부의 재량인 거고 방심위 직원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볼 수 없고 그렇죠. 결국 대통령에 대한 혹은 정부에 대한 걸 지울 것이냐 아니면 약자를 공격하는 걸 지울 것이냐를 봤을 때 네. 이제 한국의 이런 시스템상
이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지울 수 있는 우려 네. 그런 점에서는 그렇지 좀 않다고 아쉬운 것 하더라도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니네 그런 거 아니야라고 또 그렇죠. 공격할 우려가 될 수 수도 있는 있고. 빌미가 될 수 맞아요. 있는 거고. 시스템 자체가 의심을 살 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민 시스템부터 개선을 하고 이제 표현물에 대한 법제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저희는 허위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규제를 만들면 좀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에 가끔씩 밤에 이태원 가시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셀카봉 들고 개인 방송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아,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깜짝 놀랐고 또 어떤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냥 유튜브로 찍어서 어마어마한 네. 돈을 벌었다는 그런 생각. 그냥 자기 네. 공부하는 거 그냥. 맞아요. 근데 그런 굉장히 소식도 잘생긴 학생이 공부를 하셨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역시 돈에다가 외모지상이 네,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 유튜브만의 어떤 네. 장점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한국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유튜브에 앞서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동영상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아프리카 TV나 판도라 TV 같은 콘텐츠 그런 서비스들이 네. 이제 한국에서는 또 2005년, 6년에 거의 붐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서비스가 됐었는데 네. 유튜브처럼 되지는 못했던 거죠. 왜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저는 핵심적인 게 스트리밍 기술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가 사실 스트리밍 기술로는 굉장히 엄청난 서비스인데 네. 넷플릭스도 원래 다운로드 서비스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다운로드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그때 유튜브가 출시가 된 거예요. 네네. 그거를 보고 사업 전략을 바꿨대요. 다운받아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넷플릭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튜브의 기술이 일단은 뛰어났던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UCC 열풍이 이제 MCN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산업이 되기까지는 이제 수익성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유튜브가 원래 구글의 서비스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2006년이었나 그때쯤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해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언론인들이 많은 비판을 해요. 왜 너네는 굳이 돈을 내서 쓰레기를 사려고 하는 거지? 이런 투로 비판을 하거든요. 네. 아니 만약에 구글이 미디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 미국의 큰 대형 이제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가 이렇게 많은데 네. 왜 그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만드는 허접한 영상을 올리는 그런 서비스를 사는 거냐라는 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네. 구글이 블로그를 운영할 때 특징이 이제 블로거들 사이트에 배너를 달게 해요, 광고를. 네. 그게 심지어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상관없이 배너를 달게 해서 그 배너로 인해서 자동 맞춤형 광고를 추천하고 그 광고 수익을 구글과 이용자가 나눠 갖는 모델을 처음 개발을 했거든요. 이거를 유튜브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수익화가 되도록 네. 한 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광고 모델을 선보인 업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네. 네네. 유튜브가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갖고 산업을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최근까지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셨던 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아토즈라는 채널을 운영했던 유건욱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재능을 살려서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인터뷰하는 채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2017년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유튜브 자체가 아직 지금처럼 막 대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플랫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막 온 세대가 유튜브 난리를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뭐 유튜브가 메인이었다기보다 페이스북이나 기타 플랫폼을 좀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영상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접근을 했었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했던 거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이동했던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시행착오는 너무 많은 이제 장비나 돈을 들였다는 게 가장 큰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작은 팀은 아니면 개인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점점점 장비에 대한 욕심을 많이 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수익이 없었던 달도 있지만 차츰차츰 이게 일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굳이 평균을 내자면 600-70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순수익 자체는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미디어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사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할 건가 아니면 크리에이터로 계속 더 크리에이터가 될 건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 만들어 놓은 채널의 방향성이나 브랜드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팀원분들하고도 좀 어느 정도 서로의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차피 처음 만든 채널이니까 이 채널은 이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 하고 좀 다음 넥스트 레벨을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취미로 하는 케이스. 근데 저는 그 케이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곧 내 생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즐거운 방향대로 만들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정적인 콘텐츠나 뭐 자극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부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한번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부업으로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100만 원이라는 만약에 유튜브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월급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이 생기면 조금 더 삶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 남는 시간에 뭐 꾸준히 그냥 부업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자기의 취향을 파고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업으로 하고 싶으면 콘텐츠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앞단에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고 해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콘텐츠 이런 걸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잘 됐던 거가 있는데 그걸 또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이제 계속된 미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한 1년이 넘어가고 하면은 좀 지지부진한 그 잡다한 일들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일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부진함과 잡다한 그 과정을 이기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맛볼 수 있는 희열을 즐길 수 있다면 뭐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유튜브 시장은 어떻게 파악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네. 좀 여러 가지 레벨의 어떤 영상들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조사를 많이 하고 우리처럼 네. 또 정말 전문적인 방송을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상위 레벨의 어떤 방송들의 특징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사실 세계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렵다. 어디예요? 어디? 어느 나라의 콘텐츠인지는 아세요? 미국 아닐까요? 보통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영어권을 생각하는데 네네. 네. 이제 인도의 네네. T 시리즈라는 이제 네. 음악 회사에서 만든 음악 콘텐츠 채널이 구독자가 1억 명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건 네. 콘텐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원래는 이제 스웨덴에 있는 게임 유튜버가 이렇게 9천만 명 넘게 해서 1위였는데 네. 이제 인도에서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되고 인터넷 보급이 빨라지면서 인구가 좀 급증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인도인들이 다 좋아서 눌렀겠지만 왜 그 중에서도 음악 그렇죠. 채널이 1등을 한 걸까? 이거는 네.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거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도 비슷해요. 한국에서도 이제 1000만이 넘어가는 채널은 키즈 아니면 음악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장르의 공통점이 있는 게 첫째는 언어 장벽이 낮아요. 네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매년 영상 랭크를 국가별로 집계를 하는데 음악은 아예 장르를 떼서 따로 집계해요. 그러니까 종합 집계와 음악 집계를 따로 집계해요. 그래서 그 1 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도 아, 한국에 맞아요. 있잖아요. 네. 엄청 구독자가 1000만 명이 구독자에 넘어가는 넘으니까. 스케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콘텐츠고 댄스 콘텐츠다 보니까 우리도 춤 열심히 추는데 매주 하는데. 우리 춤은 네.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하나 봐. 아 그런가요? 아, 그래 왜 네. 그런지 또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음악이나 애들이 보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맞아요. 예. 저희 애도 예를 들어서 네. 저희 애는 유튜브 거의 안 보여주는데 딱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콘텐츠를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음악도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계속 듣잖아요. 반복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막 그러는 이게 거예요. 반복 시청하는 습관이 있는 거 그리고 언어적 장벽이 비교적 낮은 거 이 두 가지 성격을 좀 맞물려서 이제 키즈나 이제 음악 콘텐츠 쪽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키즈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네. 이제 보람 TV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채널을 운영하는 보람이네 가족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냐면 한 달에 버는 수익이 37억 원. 와. 그래서 최근에 95억짜리 빌딩을 샀다라는 네.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 유튜브의 수익 구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네. 것 같아요. 우선은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거를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람튜브의 경우에 월 30억 원을 벌었다라는 네. 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또 그 기사가 기사를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네. 기정사실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추정치거든요. 이게 미국에 있는 마케팅 사이트에서 그 채널의 규모랑 시청 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고 네. 또 유튜브가 국가별로 광고 단가가 달라요. 네. 근데 한국은 높진 않거든요. 뭐 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30억은 아니지만 물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래도 거는 90억짜리 빌딩을 샀다면 많이 못 버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수입을 좀 설명을 드릴 때 보통 편의상 조회수 1당 1원을 벌어요라고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한국 돈으로 네. 조회수 1당 1원. 100만 뷰면은 100만 원 벌었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네. 워낙 수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네.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해당 채널에 광고를 얼마나 받는지가 관건이에요. 제가 이제 만난 유튜버 분들도 구독자 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작 그 채널 콘텐츠가 잘 안 읽힐 경우에는 네. 의외로 수익이 적은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네네. 그럼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광고를 얼마나 받느냐인 것 같고 광고를 많이 보려면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또 광고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프리롤이라고 해서 앞에 붙는 광고가 있고 네, 요즘은 중간에. 유튜브가 중간 광고가 있어요. 그거 미안하지만 정말 짜증나요. 저도 재밌는 거 보다가 아, 자꾸 진짜. 광고 뜨니까. 건너뛰기 있잖아요. 네. 건너뛰기를 만약에 누른다. 그럼 네. 광고료가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광고를 보는 시간과 네. 클릭에 따라서 수익이 보통 정산이 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희 한겨레 네. 방송 볼 때 항상 건너뛰기 하는데 만약에 그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건너뛰기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것만. 어떻게든 사람들이 안 건너뛰게 하려고 광고가 점점 재밌어지는 경향도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콘텐츠를 이제 유튜브를 내가 오늘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제 네. 조건이 있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이 동영상 시청 시간 총량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의외로 허들이 높대요. 그래서 유튜버를 전업으로 하셔도 1년 정도는 정말 돈을 못 벌고 하시는 분도 네. 좀 적지 않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광고 수익이고 이제 광고 수익 외에도 몇 가지 수익을 버는 방식이 좀 더 있는데요. 슈퍼챗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네. 방송을 해보면은 네네네. 슈퍼챗이 기부하는 날라올 때가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이랑 비슷하게 실시간으로 기부와 후원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 통계에는 안 잡히는 수익이 협찬 수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PPL이나 협찬이라고 부르는 그런 간접 광고 네. 혹은 네. 협찬 콘텐츠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나와서 노트북을 리뷰를 하는 사람인데 네. 이 노트북은 정말 좋아요 혹은 이건 안 좋아요 막 설명을 했는데 이 노트북을 리뷰한 게 제 자의로 한 건지 아니면은 네. 노트북 제조사한테 이거를 협찬을 받아서 한 건지는 좀 모호하거든요. 유튜브에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 이거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쓰잖아요. 보통 블로거들이.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유튜브는 많이 안 유튜브에 그러나요? 참고로 이제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네. 표시를 하게 돼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자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광고인 걸 드러내는 것과 안 드러내는 것 중에 효과는 안 드러내는 게 더 크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광고입니다라고 하면은 잘 안 볼 수도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협찬을 받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수익이 별개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람튜브 채널의 소개를 보면 협찬에 대한 문의 링크가 나오거든요. 협찬 수익을 이제 보람튜브 채널이 얼마 벌고 있는지 또 모르는데 다만 이게 또
시장이 워낙 초창기라서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어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협찬을 해도 뭐 100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도 있고, 근데 보람튜브 같은 경우에는 업계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1000만 원대에 거래가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인스타그램도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아, 맞아요. 인플루언서들도 네. 광고 받고 그거는 그냥 사진 하나 올리면 뭐 몇백만 원 그냥 받는 그런 구조랑 거의 똑같은. 요새 믿을 수가 없네. 네, 그렇죠. 맞아요. 이 리뷰나 아니 써보니 이런 거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 그래서 요즘은 단점을 같이 나열하는 게 포인트예요. 돈을 받고 만들어도. 네. 그래서 점점 더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교묘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로 유튜버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건가요? 이게 유튜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네. 그분이 공개를 해줘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대도서관이라는 게임 유튜버 유명하신 분이 네. 있잖아요. 이분이 2017년 때 자신의 연수입이 17억 원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고요. 연수입 17억 원. 보람 TV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너무 많았더니 이분 구독자가 100만에서 200만 이 정도 사이라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정말 큰 채널이다라고 하면 100만 구독자에서 2, 300만인데 네.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이제 억대를 조금 버시는 정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긴 그래도 하더라고요. 개인이 뭐 17억 벌면 1년에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이 자료를 보면 주업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업이 유튜버인 분들의 월 평균 수익이 536만 원. 그래도 꽤 되네요. 네. 어우. 일반 회사만보다 그러니까요, 높네요. 낮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333만 원. 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114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평균의 함정이 있는 게 아까 네. 5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이 중에 상위가 5천만 원 이상씩 벌어요. 하위는 격차가 너무 크구나. 10만 원대로 버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중간 값을 보면 200만 원대 정도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천차만별이다.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평균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네, 그렇죠. 워낙 그리고 뛰게 많이 버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천차만별이고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사로 보는 거는 최상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도 저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방금 같아요. 취미가 100 얼마라고 그러셔가지고 나도 그럼 취미를 했다가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람 TV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네. 키즈 유튜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야죠. 일단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분야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네. 논란도 좀 벌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아동이 자기 스스로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각에서는 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뭐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 사실은 이제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아직 좀 기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콘텐츠를 과연 자기가 원하는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범죄에 이용되는 맞아요. 측면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보람튜브가 빌딩을 매입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기자들이 주목을 했던 게 아동학대 여부였던 것 같아요.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네. 2017년에 보람튜브 채널을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었고 네. 아, 법원에서는 이제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어떤 콘텐츠였냐면 네. 이제 보람이가 장난감 자동차인데 실제로 이제 주행이 가능한 차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 네. 그런 걸 통해서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실제 도로에서 네.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하는데 부모가 막 도둑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의 심리 상태에는 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트라우마 아니 무슨 때문에. 트라우마를 네. 거의 부모가 만드는 격인데.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지적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대응했었고 또 최근에는 한 키즈 채널이 이제 여자 아이 2명이 출연한 채널이 있는데 이 네네.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제 대왕 문어라고 하듯이 큰 이렇게 문어를 통째로 이렇게 씹어먹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논란이 돼서 이 아버지가 영상을 이렇게 지우고 사과를 하는 일이 최근에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고 네. 아동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연예인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면 좀 많이 힘드신 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내 사생활에 노출이 되고 나에 대한 공격성이나 혹은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게 좀 노출이 되는데 아이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굉장히 약하기 충격받겠죠. 때문에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어린이 유튜버를 대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도 아, 그럼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댓글 못 달게 하잖아요. 맞아요. 아동. 그래서 아예 네. 14세 미만 네. 아이들한테는 콘텐츠에는 댓글을 못 달게 하고 14세 미만 어린이가 혼자 라이브를 못하게 유튜브가 막을 정도로 조치를 했는데 네. 근데 물론 이게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다 걸러지지가 않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호민 씨처럼 성인인데 아마 이렇게 대머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아이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애기상이야, 동안이야. 아, 너. 호민형을?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쟁점이 있는 게 테러리스트가 만든 테러 영상과 네네. 테러리스트가 등장하는 영화의 영상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렇죠. 되게 어려운 그렇죠. 문제거든요. 네. 어린이 콘텐츠인데 소아성애자들이 성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네. 이제 유튜브는 댓글을 통해서 영상의 특정 부분을 태그를 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 15초를 제가 딱 클립을 해두면 댓글로 써두면 제 댓글을 보는 사람이 클릭 한 번으로 그 부분을 이동을 하는 건데 네. 소아성애자들이 소아성애를 느낄 만한 대목들만 따로 클립을 다 댓글로 달아놓고 아. 자기들끼리 돌려본다든가 어. 하는 문제가 또 있어서 네. 그래서 댓글이 아, 없어지게 너무 된 무섭다. 맥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위험에 처한다는 거는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거 외에도 노동적인 문제. 아이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노동 시간이 주당 30시간 정도로 제약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린이를 유튜버로 만들었을 때 부모가 과연 노동 시간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아이의 노동적인 관점에서도 일단은 네. 문제가 있고 그렇군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10년 지나서 나 그 영상들 지우고 싶어요라고 해서 지웠을 때 인터넷에서는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지웠지만 누군가 이미 캡처를 해버리면 계속 소비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건데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잖아요. 이 어린이들 유튜버가 등장하고 이 아이가 10년, 20년 지났을 때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보람튜브가 뜬다고 하니까 갑자기 어린이 유튜버들이 좀 채널이 급증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신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네. 그 생각나는 게 네. 유튜브 채널 성공하려면은 저번에 그 1밀리언 아, 채널 네. 운영하시는 분이랑 그 대화 나눌 일이 있어서 네.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매일 하나씩 올려야 맞아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매일 하나씩 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 시간 아이가 예를 들면 몇 번 되게 재밌는 영상을 올렸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 어떤 수익성을 또 파악하고 근데 애가 갑자기 난 뭐 내일 하고 모레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그 사실 알면 좀 더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그렇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방금 조상권도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아, 네. 제가 대자인 그 아이가 초등학교 네. 입학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초등학교 입학식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첫 수업하고 그 다음에 잔치 사진 찍을 일이 있었는데 반별로. 네. 근데 그 교장이 나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혹시라도 아이 초상권 때문에 그 단체 사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교장실 오시라고. 네. 옛날엔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점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니 단체 사진 찍는 건데 뭐. 네. 근데 요즘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네. 뭐 인터넷 어디 올라가면 네, 네. 그 아이 초상권이 있으니까 그것도 반대하시는 부모님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런 거 꼭 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이가 유튜브 하는 경우에.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런 대응이 이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좀 네네. 많이 좀 저희도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즘은 또 아이들이 유튜버를 아예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네. 많고. 맞아요. 꿈이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 크리에이터가 가져야 되는 어떤 능력, 어떤 특징들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을까요? 성공 사례가 극소수라는 걸 일단은 전제를 네. 두고 네.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중고 거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튜버 장비 판매 게시글이 막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전을 하셨지만 아. 잘 안 돼서 접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저도 콘텐츠를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성공하는 분들이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을 좀 취재를 하는 사례들을 좀 보면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매일매일 어떤 컨셉이든 간에 그쵸. 계속 네.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건데 몇 개 해보고 반응이 안 나온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이제 정말 성장하기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네네. 같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꾸준히 한다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레드오션에 돼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은 초창기 때 게임 크리에이터와 지금 게임 크리에이터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때는 네. 경쟁자가 없었고 지금 맞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점점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쵸. 기존 콘텐츠랑 좀 다른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이 쉽긴 하지만 남들이 안 만드는 거를 꾸준히 되게 열심히 만들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만만한 직업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콘텐츠 성공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미국에서도 헐리우드에서도 뭘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망할지 안 망할지를 모르고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망한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계에도 그런 경우가 워낙 많고 네네. 해서 뭐 콘텐츠는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라는 공식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어쨌건 네. 그런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좀 다른 걸 고민해야 되는 네네.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방송국들이 또 유튜브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네. 것 같아요. 뭐 JTBC도 그렇고 뭐 다른 방송사들도 그런데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애기들은 TV 앞에 가면 TV를 막 눌러요. 아,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한테 퍼스트 스크린은 TV고 스마트폰은 부차적인 건데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이 곧 첫 번째 스크린이 되어버리는 맞아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하는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있어야 콘텐츠가 소비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사람들이 떠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화한 환경에서 우리도 가보고 적응해보고 네. 그러니까 미리 실험해보고 이러는 시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미디어 기업들이 어떻게든 이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도전하는 콘텐츠는 우리건이 뭐 JTBC에서 만든 왓썸맨이 200만 구독자가 넘어가고 막 맞아요. 잘 된다고 하지만 방송국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인력이 있고 그렇죠. 연예인을 쓰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몇 억을 번다고 해도 사실 그 나가는 기본적인 돈이 비용이 안 훨씬 되는 많으니까. 거죠. 네. 저도 요즘은 이제 JTBC에서 그 네. 백춤이라는 그런 방송을 이제 시작했어요. 네.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약간 워썸맨 약간 좀 비슷한 콘셉트인데 제가 취미를 체험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100가지의 취미를 매번 체험하는 건데 그리고 저희 출연료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촬영장 나가니까 정말 임원들, 카메라 감독들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있고 네. 네. PD 있고 작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아니야 만약에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네. 이거는 너무 큰 피해, 너무 큰 타격이 맞아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하자라고 해서 뭘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금방 이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인사가 바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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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바뀌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네. 그런 그런 문제도 문제가 있죠. 있어요. 너네 왜 1년 동안 돈 못 벌었니? 너네 안 되겠다 바꾸자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엎어버리는 게 있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정말 길게 좀 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는 게 제가 만난 구성원들은 그런 지적을 많이 일단 해주시는 게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유튜브에 갔지만 유튜브에 맞는 콘텐츠인가도 좀 고민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사나 큰 기업들이 움직이면 일단은 되게 무겁게 콘텐츠를 가져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정말 이 독자들이 젊은 독자들이 반응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도 항상 분위기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든 가볍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긴 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도전을 안 하자니 우리가 이렇게 기존 미디어 산업이 침몰하는 난파선처럼 조금씩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보이는데 네. 어쨌건 투자를 할 거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고 또 하나 더 아쉬운 거는 이게 조직의 내재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사가 잦은 문제도 있겠지만 네. 인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비정규직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생이 만들면 대학생이 잘 보겠지 이런 인식으로 하시는데 실제로 네. 그게 먹히긴 하죠. 네. 근데 이 대학생들이 6개월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계속 그만둔다면 이들의 역량이나 시행착오가 그 조직으로 옮겨가지를 못하고 그렇죠. 계속 소비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진짜 기존 방송사들, 기존 언론사들이 이 네. 젊은 세대에 맞는 이제 취향 저격하는 그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했고 그 틈을 사실은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변방에 있다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맞아요. 변방의 뭐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의 전망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콘텐츠 전망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사업자 전망을 하기도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확실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거는 없다. 네. 한국에서는 싸이월드라는 SNS가 모든 국민이 썼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렇죠. 안 쓰시거든요. 네. 네네. 또 페이스북도 정말 많은 사람이 썼는데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라는 서비스도 지금 뭐 트위치나 틱톡 같은 뭐 좀 스타일은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쟁 서비스가 나와 있고 유튜브가 앞으로도 영원할 거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콘텐츠가 변화하는 방향성이 영상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영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증을 하지만 꼭 그게 유튜브가 당분간은 당연히 잘 나겠지만 뭐 평생 잘 나가진 않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의 전망에 대해서 네. MCN 협회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주력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세금이나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구글이 이제 원활하게 협조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MCN 자체가 갖고 있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미디어 산업이나 컨텐츠 산업의 어떤 이제 혁신을 이루어가는 결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컨텐츠 산업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이제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정치나 유통이나 뭐 경제나 종교 다양한 쪽으로 이제 산업이 이제 뻗쳐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이제 정치권들이나 아니면 특정 이제 이익 집단에서 주장하는 형태의 이제 뉴스 자체에 대한 팩트 체크가 안 돼 있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이제 어떤 편파적인 방송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 자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이걸 이제 창작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체가 팩트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각각 이해 집단에 따라서 이제 근거를 따져봐야 되는 건 정확한 해야 되는 일이고요. 1인 미디어나 이제 컨텐츠 창작자가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정하거나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받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런 형태의 뉴스 생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언론사인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 쪽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같이 시장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CN 협회에서 특히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워낙 이제 대세이고 누구나 이제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최근에 이제 보람튜브처럼 뭐 청담동에 집을 산 분이 있을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페이스북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다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그 페이스북이 갖고 있던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플랫폼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이 되면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이 될 정도로 빠르게 이탈을 했거든요. 올해 초에 있었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인블리 사건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대한 진정성 자체가 의심이 됐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국내 플랫폼이 아니고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해 말에 진입 장벽을 높였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저작권 단속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모든 산업에 있어 이제 본인들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철학을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다 유튜브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이제 국민청원을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유튜브로 시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시청하는 인원수는 국민청원에 비해서 5,000명에서 10,000명밖에 안 될 정도로 시청률이 저조하거든요. 알고리즘 자체가 바뀌어서 광고 단가가 올라가거나 어떤 노출 단가가 바뀐다고 하면 모든 이제 국민들이나 모든 이제 컨텐츠 창작 주체들이 광고비를 지불하고 그런 광고비들이 전부 다 해외로 지출하는 것처럼 심각한 유출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한국인들의 생각하는 얘기들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한국만의 어떤 플랫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기존에 있는 통신 사업자들이나 방송이나 광고나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사업자들이 모여서 각각의 관심사와 진정성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그 컨텐츠 플랫폼이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목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튜브 시장의 전망까지 봤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고 또 스스로 그 생산자가 돼가지고 많은 미디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만드는 사람이든 소비하는 사람이든 책임감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민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춤추는데 왜 이렇게 네. 조회수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까 음악 채널 막 이런 네. 거 많이 조회수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그 소셜 포비아라는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군인의 자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때 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이 악플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군인을 포함한 남성들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기 뭐 시작합니다. 약간 잘 죽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레나라고 하는 이 여자를 우리가 처벌하러 가자, 벌 주러 가자라고 하면서 한 PC방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모인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이 레나라고 하는 인물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용민과 지웅이라고 하는 이 경찰 지망생은 그 찾아갔던 이 원정대의 카메라에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나중에 경찰로 취업을 할 때 불리할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제 그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게 되는 이야기죠.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모티브가 된 건가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결승에서 졌던 이 선수의 미니홈피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네. 악플을 남겼는데 그 중에 좀 심하게 악플을 남긴 한 그 여성을 거의 지목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그 여성을 우리가 좀 벌 주러 가자, 처벌하러 가자 이렇게 정말 영화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네. 그때 이 여성의 그 신상이 거의 다 털리게 됩니다. 네. 뭐 전화번호라든가 뭐 주소지까지 다 털리게 되는데 네네. 보통 이럴 때 또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분과 동명이인이었던 7명의 네. 신상까지 다 털리게 되는 그런 네네.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홍석재 감독은 그때 PC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진짜 찾아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된 것이죠. 되게 씁쓸했던 게 그 원정대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막 단체 사진도 찍고 그거 다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다 중계해서 이제 사과 받으러 가는데 이 여기까지 온 건가? 이 정도 혐오 표현을 하고 이 정도 그거에 대한 복수하려고 그리고 사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쯤에 새롭게 그 떠오른 그 신조어가 그 현피라는 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의 현자랑 그 플레이어 킬의 그 또 첫머리인 피자를 따서 현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현피 들어간다라고 네네. 하면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실제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네네. 말 그대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을 이제 현피 들어간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작품 속에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이제 몰려가기 직전에 이 남자들의 이 촬영 장면이 어디서 찍혔냐면 홍대에 있는 그 젊음의 거리에서 네. 촬영이 네. 됐어요. 그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모여서 마치 그 범죄의 전쟁의 주인공들처럼 이 걸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네. 단 하나의 컷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개의 정의가 등장하는데 일단 주인공 지웅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쓰는 지웅이 쓰는 트위터 계정 이름이 저스티스예요. 네, 자기는 이제 정의로운 사람 경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결국 미나영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몸에 달아서 자살을 하는데 타살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타살을 진짜 범인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카페를 만든 게 또 정의를 세우자라는 내용의 카페를 또 만들고 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 층의 정의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처단하고 누가 어떤 정의를 외치는 건지 좀 약간 되게 모순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그 말씀하신 정의의 의미를 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약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들이 그 상대가 여성이 아니었을 때도 과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현피 막, 들어갔을까? 현피 들어 가려고 결심을 했을까?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찾아갔을 때 시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때 이 스마트폰을 각자 꺼내가지고 악플, 자기가 남겼던 그 흔적들을 네. 다 지우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자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보면 말 그대로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작품이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성의 약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소수자 약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회적인 약자인 그렇죠. 거죠.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남성들이 보기엔 자기네들이 우위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자에 위치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이런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소셜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셜 포비아 또한 사회의 어떤 공포증 그렇죠. 좀 주제로 하는 영화인데 지금 자기 신성이 털렸을 때, 그러니까 나의 실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어떤 공포를 좀 잘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나영의 과거도 한번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돌이 용민도 자기 신성이 털렸을 때는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 소셜 포비아라는 그런 개념이 좀 더 정확하게 맞아요. 파악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소셜 포비아라는 작품도 그렇고 요즘에 어떤 이런저런 어떤 유튜브를 둘러싼 문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런 분위기, 뭐 유튜브 시대의 여러 가지 그 폐해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느끼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묘한 위치에 제가 좀 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를 좀 담았던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촌 좀비 만화라고 하는 3D 입체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전혀 네. 못 들어본. 네, 그 중에서 네. 그 류승환 감독이 만든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이 뭐냐면 2012년에 있었던 그 신촌 사령 카페 살인 사건을 영화한 것인데요. 네. 이 사령 카페라고 하는 게 이 회원들이 모여서 죽은 영혼을 마치 소환한 것처럼 가상의 대화를 나눈 그런 그 카페를 말하는 건데요. 네. 거기서 10대 2명의 피의자가 카페 내에 있던 어떤 대학생 형이 우리의 험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형을 신촌에 있는 한 공원으로 불러내가지고 네. 무려 40여 차례 이상 찔러서 죽였던 사건인데요. 네네.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거의 이들이 그 사령 카페에 있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였을 때 네. 이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거의 그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류승환 감독은 자기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을 3D라고 하는 새로운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와 과연 지금 현재의 내가 제대로 잘 이해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변요한이 맡은 그 지웅이라는 네. 인물이 사실은 이 사람은 투지폰을 쓰는데 그것도 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침대 밑에다 그렇죠. 상자에다가 묻어놓고선 안 보고 있고 사실은 이러한 SNS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 따라가지고 친구가 같이 가자 재밌을 거야.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가다가 자기도 막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거 아이디 다시 살려가지고 막 댓글 달고 막 악플 달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서 좀 휩쓸려가는 그런 분위기도 여기서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장면들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 인물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의 어떤 공감의 요소를 찾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홍석재 감독이 이 작품을 맨 처음 구상을 할 때 처음으로 떠올렸던 제목이 일배충이었어요. 왜 일배충이라는 제목을 떠올렸나 하면 네. 그 2012년 그 즈음에 대선 직전에 이 일배라고 하는 집단들이 조금 그 우리 사회에서 좀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사이트에 갔더니 정말 믿기 힘든 글과 게시물들을 보면서 자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네네. 그들을 소재로 일배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써지지가 않더래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뭐 공감의 요소라던가 어떤 이해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쉽게 써나갈 수 있는데 네. 전혀 공감할 만한 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배충이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버리고 네네. 이 소셜 포비아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또 실제로 그 당시 2012년 당시에만 해도 그 일배 회원들은 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이 거의 뭐 금기시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처럼 뭐 현피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죠. 혹시 두 분은 악플을 달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진짜 달아본 적이 없어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 지인이 글을 썼을 때, 뭐 예쁘네, 좋아, 뭐 고생했어 이런 것들은 달아본 적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거나 혹은 뭐 기사나 이런 거에 뭐 악플을 달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달아본 적 있어요? 저도 전혀 없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저는 SNS 자체를 아예 안 하거든요. 네네. 그 생각해보면 제가 그나마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일하면서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 자체를 안 하기 때문은 아닐까 네네. 네.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악플을 달진 않고 댓글도 잘 안 다는데 악플을 거의 다 봐요. 그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정말요. 자기 관련된 악플을 보는 그 중독성이 생겨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혹시 논리성 있는지 한번 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또 좀 심한 악플들이 좀 달리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독일에서는 내 얼굴 보고 말해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자들하고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근데 그거는 이제 방송으로 다 중계하는 거죠. 영상 통화하면서 눈을 보고 얘기하니까 정말 너무나 생산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 나오고 정말 정치적인 토론까지 이제 나왔는데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연인들이 자기한테 그 달린 악플을 읽는 그런 네. 방송이 있다고 네. 생겼는데 기자들도 뭐 네. 악플 읽는 기자, 뭐 댓글 읽는 기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네. 배우들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불과 4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를테면 류준열 씨도 있었고 그리고 변우현 씨 우리 저번에 다른 작품에서도 한번 만났었고 들게. 네. 네네 그리고 이주승 씨 또 여기서 자기 캐릭터 너무 잘 연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설득력 있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뭐 류준열 배우부터 얘기를 하면 뭐 이제는 뭐 한국 영화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 배우라고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닌데요. 이 작품에서 이 BJ 양계 정말 지금 보면 정말 그 노트북을 든 채로 이렇게 네네 현피 맞아요. 원정대를 떠나는데 지금 뭐 액션캠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 누구도 지금은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을 텐데요. 네. 그것만 봐도 약간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 TV에 그 BJ 그 철구님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홍석재 감독도 그 철구님을 모델로 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이 류준열 배우도 이 작품의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BJ 철구라는 사람을 약간 모델로 삼아서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해요. 네. 또 게다가 이 작품에서 이제 치아 교정기를 끼고 네. 나오는데 그게 네. 그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교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게 네네. 묘하게 캐릭터랑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네. 이런 멋진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요. 네. 뭐 변요한 배우는 역시나 최근에 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즈음에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던 신인 맞습니다. 배우였죠. 네. 그리고 이주승 배우는 그 뒤로 그 방황하는 칼날이라고 하는 또 작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에서의 경력만 놓고 보면 뭐 유준열 배우나 이 변요한 배우보다도 훨씬 더 작품 수가 더 많은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주인공 지웅의 나레이션으로 끝이 나는데 인터넷에는 아직도 미나 양의 타살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도 있었잖아요. 타블로 학력 위조 사건이라고 학력 위조가 아니다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타블로는 학력 위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들기도 하고요. 참 그걸 보면 되게 씁쓸한데요. 사실은 이 타살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타살이라고 하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게 있는데 네.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네. 속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은 이유는 없는.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타블로, 타지뇨 사람들처럼 이슈로서만 그 죽음을 쫓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소셜 포비아라고 하는 작품은 이 모니터 뒤에 숨어 있는 우리 속의 악마에 네. 대한 이야기를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빼먹을 수 없는 언더시에도 하나의 중요한 코너가 있죠. 네. 바로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이라는 책인데요. 행동하는 페미니즘이 폭발하는 현장, 그 한복판에서 써내려간 가장 정교한 탈코르셋 담론을 담은 이민경 작가의 책입니다. 한겨레 출판사 제공이고요. 문제를 맞추신 시청자 10분께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문제 내주시죠. 이 영화에서 BJ 양계 역할을 맡은 배우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류준열, 2번 다니 린드만, 3번 알베르토 몬디, 4번 주성철입니다. 네. 네, 많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보내주실 때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그 SNS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 외로운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외로운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 더 사라지게 된다면 자기 뭔가 욕구를 배설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성철의 언더더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안다듯이 다음 주에도 우리 이거 안 만나뵙겠습니다. 했어, 이거 해야지. 이것도 해야 되나요? 춤 있어야 조회수 올라가니까. 자,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안다듯이. 네,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라이브인의 또 하나의 순서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를 다루는 21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은 한겨레 21의 조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21 조윤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 한겨레 21에서 표지 제목이 나는 40.6도시에서 일한다인데요. 어떤 문제를 다루신 건가요? 이 올해 여름은 지난해 여름보다 덥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사실 비도 저희- 좀 많이 오고.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 폭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네. 같은 땅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겪은 폭염은 같지 않았다라는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네, 폭염 모니터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폭염 모니터링은 어떻게 기획을 한 건가요? 이 폭염 시민 모니터링은 기상청 온도는 35도라는데 네. 과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온도도 몇 도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기획이에요. 네. 한겨레 21은 지난해 누가 폭염으로 숨지는가라는 표지 기사를 통해서 실제 폭염 사망자들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는 지난번 기사에 대한 후속 기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녹색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실험 형태로 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19일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노출된 실제 기온을 측정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나요? 주로 한겨레 21 독자, 네. 녹색연합 회원,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그리고 일반인 등 총 125분이 이제 이 시민 모니터링에 참여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맞아요. 이 참여자들은 그 기온을 자동적으로 기록해주는 그 명암 크기의 온도 기록계를 착용을 하고 19일 동안 일터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좀 기사를 보니까 나오던데 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보다 폭염 일수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비도 네. 중간중간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폭염이 있었다 보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었는지 작업자들이 뭐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 그 125명에 대한 그 자료는 아직 분석 중인데요. 네. 이번 표지 기사는 이 중에서 폭염 일지 작성 그룹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다뤄봤습니다. 작성 그룹은 몇 명인가요, 그러면? 그 사전에 직종 등을 고려해서 125명 가운데 20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네. 이들은 이제 날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일지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자들이 이들의 무더운 하루들을 이제 동행하는 취재 방식으로 기사를 보완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취재해본 결과 이 노동자분들이 겪은 폭염은 직종과 고용 형태 등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청 직원 등 이 농민들 이 다양한 이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 생생한 이제 폭염 현장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선정하신 분들 중에 좀 간단하게 그 사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라이더나 위탁배달원과 같은 특수고용직 형태의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지만 관리자들에게 사실상 그 강제적인 업무 지시를 받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덥고 땀이 나더라도 이 쉴 수가 없는 고용 형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워서 쉬더라도 수입이 줄어들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하는 일이 양이 더 늘어나는 그런 고용 형태의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또 통신사 인터넷 설치 기사나 가스 검침원과 같은 이 대기업의 하청업체 직원들도 역시 이런 제한적인 노동 형태 때문에 방문하는 가정들마다 각각 이제 그 노동 환경이 결정이 된다라고 좀 볼 수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야외 노동자들이 겪는 체감하는 이 온도는 기상청에서 집계하는 온도보다 많게는 5도까지 그리고 네네. 실내 노동자들보다 많게는 10도까지 온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표지 자체가 덥습니다. 한겨레 21 자체가 덥고 40.6도라는 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의 찜질방 수준의 온도인 네. 것 같은데 취재하면서도 좀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쫓아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야외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 환경, 노동 형태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그런 것들을 가까이 좀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런 폭염에 쉽게 긴 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여름은 뭐 지난해에 비해서는 폭염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좀 네. 적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망자 수 발표된 것도 보고
발표된 것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겪고도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숨졌거나 이제 응급실을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온열질환 감시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집계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올해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올해 질환 통계를 온열 질환 통계를 보면은 이 서울 지역 사망자 수가 8월 15일까지 단 한 명도 없었던 배경이라고 좀 짐작이 됩니다. 네. 네네. 특히 열사병으로 다치거나 숨져도 현행 그 산업체 보상 보험법상 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영세한 소규모 농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산재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제도적인 한계점들도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기고를 쓴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국가 계층 세대 간의 그 기후 위기의 불평등이라고 이 폭염을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평등 문제군요. 한국에도 혹시 네. 학교에서 좀 폭염 때 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일단 여름 방학을 하고 그러니까 방학 말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왜 독일에는 있나요? 독일에는 있어요. 저희는 아. 그 히츠프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히츠는 이제 폭염이고 프라이는 자유. 그러니까 즉 이제 폭염 때 쉴 수 있는 날인데 학교 다니가 너무 더울 때는 네. 아이들이나 이제 또 좀 고령자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건 또 한국에서는 조금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러게요. 실제로 저희 폭염일지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교사분이 계셨는데요. 네. 이 폭염일지 기간 동안 그 방학이 늦어진 학교의 학생들의 이제 건강권, 네. 이제 수업권을 좀 걱정하시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방학이 맞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네. 그 전에 너무 폭염이 네, 심해서 에어컨이나 냉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좀 건강이 걱정이 된다라는 네. 내용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건강이 늘 최우선이니까. 그러면 최종 분석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좀 더 엄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은 다음 달 중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겨레 21에서도 이를 후속 보도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쭉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덜 더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뭐 제도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시원해서 일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는 다른 온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네.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호의 21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라는 매체에 대한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민주화 국가이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맞습니다.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매체가 바로 유튜브인 것 같은데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가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에 너무 낚이지 않게 좀 뉴스를 좀 잘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뉴스는 역시 한겨레죠. 결론은 한겨레.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뉴스를 또 함부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누군가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또 소수자들에게는 또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잘하는 매체들, 그다음에 뭐 소수의 소리를 더 많이 보도하는 매체들, 이런 매체들을 조금 뭐랄까 지원을 해주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소비자들도 잘 골라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랜만에 일상으로 복귀해서 오늘 방송 마쳤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한국말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유럽 가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유, 그러기에는. 아닙니다. 역시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네. 또 근데 일상으로 또 복귀하니까 또 너무 좋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 또 방송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겨레 오늘도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